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근하던 여직원의 콧노래 하나에 재벌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늘 그렇듯 혼자 남는 쪽이 저였습니다. 비서실 사람들은 대부분 정시 퇴근을 했고 회장님 일정이 없는 날이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실 옆 비서실에서 항상 마지막 불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잔업들까지 언제나 제가 맡아왔습니다. 그날도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전체는 너무 조용해서 형광등에서 나는 미세한 전기음조차 크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조용함이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조차 멈추자 갑자기 숨소리만 크게 들렸고 그 순간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도 모르게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작게 정말 콧노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부르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을 정도로 무의식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노래는 어릴 적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며 자주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누가 제목을 물어보면 설명하기도 애매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냥 흥얼거리기 좋은 노래야. 어릴 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정적이어서 그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노래를 아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노래가 이 회사에서 절대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노래였다는 걸. 회장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래의 한 소절이 끝나갈 즈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등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고 괜히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멈췄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서실도 복도도 모두 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착각이겠지. 저는 그렇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야근이 길어지면 괜히 예민해질 때도 있으니까요. 다시 서류를 정리하려는 순간 제 귀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처음에는 환풍기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의자가 바닥에서 미세하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소리는 회장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분명 문은 닫혀 있었는데 아주 살짝, 정말 살짝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꺼져 있던 불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회장님 일정표에는 분명 저녁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안 나가셨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다는 걸.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던 순간 안쪽에서 낮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노래 누가 불렀습니까? 그 목소리는 확실히 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삼킨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른 것 같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회장님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장을 그대로 입은 채 마치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었던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놀란 눈도 아니었고 화가 난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언가를 듣고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똑바로 보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흥얼거린 그 노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과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제 야근은 더 이상 평범한 야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질문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회장님의 표정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언론 앞에서도 어떤 보고를 받아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회장실에서 마주한 회장님의 얼굴은 제가 알고 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턱 근육이 경련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제 대답을 들은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까 제가 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분명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계시지 않으면 항상 그렇게 잠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누군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의 마지막 소절을 흘리던 순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의자가 바닥을 스치는 아주 작고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노래를 멈췄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전체가 조용한 상태였고 그 속에서 그 소리는 마치 제 귀 바로 옆에서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회장실은 늘 저와는 다른 세계의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에서 회장님과 단둘이 서 있으니 그 장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까? 회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하는 것처럼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 혼자 있을 때 가끔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이마를 잠시 짚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지쳐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도 됩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회장실 문이 다시 열릴까봐.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건 권력을 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고 다시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비서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회장님 늦게까지 계셨다면서요? 선배 비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네, 제가 나올 때도 계셨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선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회장님 요즘 야근 안 하시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장실 문은 자주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져 있어도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점점 저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회장님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확인하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노래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제 존재 자체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회장실 문이 열려 있었던 이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인생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도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서실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회장실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회장실 문은 여전히 자주 닫혀 있었지만 완전히 닫히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주 살짝, 마치 누군가를 들여다보기라도 하듯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실 불은 제자리만 켜져 있었고 복도 끝까지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또다시 귀를 압박해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노래를 부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괜히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입술을 꾹 다물고 일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그날보다 조금 더 열려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체가.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 일정표에는 회장님 외부 미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회장실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의자에 앉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정말 단 한치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똑바로 와닿아서 저는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표정과도 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놀람도 아니었고 권위를 앞세운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언가를 오래전 잃어버렸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마주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모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숨막히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회장님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를 꾹 누르듯 잡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았고 갈라져 있었고 마치 오래 울음을 참아온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노래,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다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노래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그것도 회장이라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명령을 내리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업무 중이라 말을 끝내기도 전에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업무가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정말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그 노래를 다시 흥얼거렸습니다.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착각일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그 눈빛이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멈췄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마치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의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던 소리, 그건 회장님이 일어나려다 실패했던 소리였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고 굳어버린 이유는 제가 비서여서도 직원이어서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분은 노래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노래 뒤에 있던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노래를 멈춘 뒤에도 회장실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까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는 아니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모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회장님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를 바라본 채로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래를 왜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문장 끝이 흐려졌으며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의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적당히 넘겨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손을 보는 순간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님의 오른손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손은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제 눈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늘 부르시던 노래였습니다. 그 말을 끝내자 회장님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부르셨습니까? 질문이 하나 더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기억이 있을 때부터 늘 부르셨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침묵이 다시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회장님은 제 얼굴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제 대답 하나하나가 어딘가에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노래를 어머니는 언제 부르셨습니까? 이번 질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질문이 단순한 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집안일을 하실 때요. 저녁 준비하시거나 빨래를 개시면서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장님의 숨이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이내 고개를 들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장님의 손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떨렸습니다. 이번엔 숨길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손가락이 책상을 긁는 소리가 작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계십니까?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개명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장님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셨습니다. 마치 지탱하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풀려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들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노래를 알고 있었고 이 노래와 연결된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제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신 건 언제였습니까? 회장님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한순간 회장님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워야만 했던 과거였고 다시는 꺼내서는 안 될 이름이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더 이상 노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대신 다른 질문들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보고를 마치고 회장실을 나서려던 순간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자연스럽게 뒤돌아섰습니다. 고향이 어디라고 했었죠?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비서실에서 개인정보를 묻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직원들 이름, 출신지 정도는 가끔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도시, 기차역이 하나뿐이죠? 저는 대답을 멈췄습니다. 그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구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어머니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질문은 보고와 전혀 상관없는 순간에 툭 던져졌습니다. 회의 일정이 끝나고 차량 배차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회장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죠? 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마치 어머니의 이력서를 작성하듯 하나하나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집에서 일하셨습니다. 결혼은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대답하면서도 계속해서 회장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장님은 제 대답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고 계셨습니다. 눈썹이 움직이고 입술이 굳어지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정보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맞춰보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실에서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인사기록에 누락된 게 있어서요. 가족관계 증명서 다시 제출 가능하실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입사할 때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묻자 상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청이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회장님이 직접 제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건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책상 옆에 서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젊었을 때 서울에 계신 적은 없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회장님의 시선이 저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언제쯤이었죠? 저는 정확한 연도를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장님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건 안도처럼 보이기도 했고 실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질문은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동네, 함께 지냈던 사람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 자주 쓰던 말버릇까지 저는 어느 순간부터 대답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어딘가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회장님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혹시 어떤 사람을 끝까지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무에게도 한 적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술에 취하셨을 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을 듣자 모든 게 이상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침묵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물었습니다. 잊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 회사가 단순한 직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던 과거가 이곳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장님의 질문을 애써 머릿속에서 밀어내려 했습니다. 괜히 의미를 부여하면 제가 더 불안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생활이란 게 원래 그렇다고 윗사람이 괜히 궁금해서 물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며칠 뒤 비서실에서 대대적인 자료 정리가 있었습니다. 이전 비서실장이 퇴직하면서 보관만 해두고 정리하지 않았던 문서들을 전부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래된 건 그냥 파쇄해도 돼요. 팀장의 말은 가벼웠습니다. 그만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실 안쪽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작은 서고로 들어갔습니다. 습기 냄새가 배어있는 공간이었고 박스마다 연도가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그보다 더 오래된 상자도 있었습니다. 보관기간 경과라고 붉은 글씨로 적힌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종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직원 인사 기록, 예전 사내 행사 명단, 지금은 쓰지 않는 양식의 서류들. 대부분은 정말 오래된 종이 쪼가리 같았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분류를 하다가 한 파일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퇴사자 명단 비서실.
표지가 발에 있었고 클립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넘기던 중 어느 한 줄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상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너무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이름이겠지, 흔한 이름이니까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적힌 정보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입사부서 회장실 비서팀, 근무기간 연년, 비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제 손이 서류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대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장실 비서라니. 저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읽었습니다. 생년월일, 그 숫자까지 어머니와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고 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밖에서도 아무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 서류가 왜 이곳에 남아 있었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보통 인사팀에서 관리합니다. 비서실 서고에, 그것도 보관기간 경과 박스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완전히 지우지 않고 어딘가에 숨겨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려다 한 장을 더 발견했습니다. 퇴사 사유서였습니다. 내용은 이상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추후 연락 불가. 그 아래에는 회장님의 이름이 직접 서명된 듯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서명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노래,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모습, 집요했던 질문들, 손의 떨림,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박스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고민한 끝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남기자. 혹시라도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손이 떨려서 초점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야 저는 다시 서류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하루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회의도 보고도 전부 자동으로 처리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이름 하나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서류 사진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 노래를 부르던 이유, 그리고 회장님이 그 노래를 듣고 굳어버린 이유, 모든 것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버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괜히 그 노래를 불렀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저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문득 떠오른 멜로디를 흥얼거렸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들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노래를 왜 알고 있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늘 단단하던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보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제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지금 제 얼굴에서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나? 어머니요. 순간 회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류 위에 놓인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줍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어릴 때 잠들기 전에요. 제 말이 끝나자 회장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처음 듣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군. 그날 회장님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과거를 꺼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진 것 하나 없는 평범한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돈도 집안도 미래도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신만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랑. 그 여자는 노래를 참 좋아했지.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대에 서는 가수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노래할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빛났네. 그는 말했습니다. 그 노래는 그녀가 직접 만든 노래였다고. 세상에 단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고 단 한 사람에게만 불러주던 노래였다고. 나에게만. 그 여자는 병원 침대 위에서도 그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끝까지 가사를 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네. 회장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자식을 낳았다는 건 알고 있었네. 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땐 너무 가난했고 너무 비겁했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는 회장이 아니라 과거를 후회하는 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 바로 그 노래였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노래에 얼어붙은 이유, 제 목소리를 듣고 시간이 멈춘 듯 서 있던 이유, 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후회였고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네의 어머니라면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네는 내가 평생 지우지 못한 과거의 끝이겠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회장실에서 혼자 부르던 그 노래가 이 모든 걸 끌어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저를 더 이상 단순한 여비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도 저도 말하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끝내 회장님을 떠났는지, 그리고 왜 그 노래를 제게만 남겼는지, 그 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고백이 끝났지만 회장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지워진 시간들이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뜻이었고,
지켜보았지만 손을 놓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왜? 제 입에서 겨우 말이 나왔을 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죠? 회장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치 아주 오래된 문을 여는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 재벌가의 결정이었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 사랑이 아니라 권력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회장님의 집안은 즉각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 집안에겐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었지. 혈통, 혼인, 계약, 지분. 회장님은 쓰게 웃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낳은 아이는 위험 요소였네. 그들은 어머니를 실수로 규정했고 아이를 사고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 여자를 설득했네. 아니, 설득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지. 회장님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돈을 제시했고, 침묵을 요구했고, 아이와 함께 사라지라고 했지. 어머니는 끝까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고, 아버지를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하지만 재벌가의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출생 기록은 처음부터 정리됐네. 그 말에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출생 기록. 제가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 병원 기록, 행정 기록, 심지어 어머니가 살던 집의 주소까지.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적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자네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네. 회장님의 말은 칼처럼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서류에 공백이 많았는지, 왜 어머니는 늘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했는지, 왜 제가 어디를 가든 설명해야 할 것이 많았는지.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워진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네를 지키려 했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감시는 상상 이상이었지. 어머니는 늘 쫓기듯 살았고, 늘 이름을 숨겼고, 늘 미래를 미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단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았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노래. 그 노래는 기억을 지우지 않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일한 흔적. 그 노래를 자네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회장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였네. 저는 웃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딸. 그 말은 이제 너무 늦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딸이었지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네요.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잃은 남자의 후회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한 아이의 인생이 지워진 기록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실패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을 때 회장님은 오래 침묵하다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워지게 두지는 않겠네. 그 말은 사과였고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재벌가는 한번 지운 것을 다시 살아있게 두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제가 선택해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도. 회장님의 말은 마치 오래 준비해온 서류처럼 정확하고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되돌려주겠네. 그는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듯 아주 담담하게. 자네가 원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리도 준비할 수 있네. 지금 비서직이 아니라 임원 자리도 가능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도. 그 순간 회장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자리, 재산,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한꺼번에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뛰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제안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회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제안을 똑같이 하셨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름도 없이 끝까지 숨어 살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이미 수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못하셨잖아요.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제안이 회장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후회를 덜어내기 위한 선택. 자네가 원한다면 모든 걸 공식화하겠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재벌가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을 걸세.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이면을. 공식화는 선언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재벌가에 지워진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균열이라는 걸. 대신 조건이 있겠지요. 제가 말하자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는 솔직했습니다. 조용해야 하네. 과거를 들추지 말아야 하고 어머니 이야기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시 묻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고급스럽게, 더 많은 대가를 얹어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창가에서 그 노래를 부르던 모습. 이 노래는 기억해야 할 때 부르는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되찾는다면 그건 침묵과 맞바꾸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리를 얻는다면 누군가의 과거를 지우는 조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받는다면 어머니의 존재가 없던 일이 되는 거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회장님은 처음으로 진짜 흔들렸습니다. 자네는 무얼 원하는 건가? 그 질문은 간절했지만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선택할 시간을 원합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네. 그날 밤 저는 회사에서 나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침묵을 선택하면 안전하겠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지워질 것이고 드러내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거짓으로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그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제 편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회장실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서류 한 장 움직이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님은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에서 가장 단단해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회장님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어딘가에 붙잡힌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정했나? 그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희망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척을 했지만 사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말로 꺼내는 게 쉽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회장님의 눈은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되돌려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장님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자리를 원하지도 않고 재산도 받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 회사의 역사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라지지도 않겠습니다. 그제야 회장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자네는 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확실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되돌려받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지워지게 두지도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회장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거래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딸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벌가에 숨겨진 카드로도 살 생각이 없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자네는 모든 걸 버리는 건가? 그 질문 속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갖는 겁니다. 그 순간 회장님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끝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미안하네. 그 말은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도 용서했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과가 제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걸 알았을 뿐입니다. 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지웠던 세상에서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이어갈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가 회장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은 회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자리를 떠난 사람은 저였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려다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끝내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직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의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회사 복도가 길게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회사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도 폭로도 즉각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제 입으로 말했고 그 노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지워졌던 기록들을 하나씩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누군가의 딸로 존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벌의 그림자도 사과의 대가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으로 서기로 했습니다. 그날 회장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인생은 누군가에게 허락받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노래는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끝내 지워지지 않은 존재의 증거였다는 걸. 저는 그 노래를 지금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콧노래가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